안녕하세요. 클래식 공연 레코딩 인트로덕션입니다. 오늘은 전체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수업의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클래식 공연 레코딩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일단 클래식 공연이기 때문에 어쿠스틱한 악기들을 녹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공연이기 때문에 뭔가 스튜디오에서 실수하면 다시 끊고 가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한 번에 쭉 가야 되는 그런 공연의 특성을 살려볼 수 있고, 레코딩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한 건 녹음과 녹화가 동시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녹음이라고 하기에도 녹화라고 하기에도 뭐해서 레코딩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 수업의 목적은 음악대학에서 행해지는 모든 연주회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혹은 라이브로 스트리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일련의 모든 과정들과 장비들, 유의할 점들을 학습하고 실전에 투입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이 이 퓨료 교육에서 한 2에서 4회 정도 어떠한 교육이 펼쳐질 것인지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추가 영상들로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실무에 투입되게 져요. 반드시 이 실무 전에는 실습이 있어야겠죠. 아무리 영상을 보고 내가 마이크에 대해서 공부했고 세팅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실무에 투입되면은 또 그게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실무에 투입되기 전에 실습이 있을 거고, 실무에 투입되게 되면 음악대학에서 행해지는 위클리 기획음악회, 어떤 그 특별한 음악회 등의 영상팀으로 투입이 돼서 말 그대로 레코딩을 하게 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 필요하다? 그러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나중에 후반 작업을 통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야 된다? 그럼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 책임지게 되고요. 한 2-3명 정도가 하나의 음악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개개인이 모두 다 이런 기술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향후 목표는 음악대학 정식 수업으로 만들어서 클래식 공연만 하는 거에 익숙했던 음악대학이 이제 이걸 하나의 음악 컨텐츠로 생산하는 능력까지 겸하는 수업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모든 과정들이. 그래서 이 실무를 맡은, 레코딩을 하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인력에게 적정한 페이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책정이 되는 걸 향후 방법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내에 이러한 장비들을 보관하고 작업할 수 있는, 후반 작업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지속적인 장비 업그레이드. 지금 이게 현재까지 확보된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 중에 눈으로 보시기에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는 명칭만 보면 아마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AKG 마이크는 2003년도에 사놓은 마이크 2개를 장에서 발견을 했어요. 이 마이크 2개 값이랑 나머지 전체 값이랑 똑같습니다. 더 비싸죠, 이 마이크 2개가.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마이크 2개를 발견해서 아주 좋은 실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은 클래식 공연 레코딩, 녹음 녹화 스트리밍의 단계입니다. 현장에 가셔서 녹음 녹화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혹은 유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클래식 라이브 공연이라는 거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이거는 이 영상팀이 전체 공식적인 명칭 영상팀이라고 할게요. 영상팀이 겪게 되는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매번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입니다. 분명 리사이틀 홀 위에도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를 쓰지 않고 개인 장비를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이크 설치하고 스탠드 설치하고 케이블 설치하고 이 케이블들이 쭉 가서 하드 레코더 혹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겠죠. 매번 이걸 그 음악의 환경에 맞는 장소에 설치하고 해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된 마이크를 버튼을 눌러서 아래로 내리고 레코드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하고 끝나면 USB 꽂아가지고 파일을 받아오는 그런 부스 녹음이 아니라 이렇게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작업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장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마이크가 뭔지, 레코더가 뭔지, 카메라가 뭔지,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면 스트리밍 소프트웨어와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에 관련된 수업이 시작돼요. 설치와 해체 순서를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설치와 해체는 시그널 플로우대로 해체하고 설치하게 돼요. 여기에서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물론 뭐 큰 고장이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지만 라이브 공연이라면,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뭐 하울링이 뜨거나 노이즈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치와 해체 순서를 지켜주는 건 그만큼 장비를 보호하자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방식으로 장비 정리, 예를 들어 10m짜리 라인이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를 한 사람이 감는 방식, 동일한 방식으로 감아야지 풀 때도 꼬이지 않고 다시 감았을 때도 정리가 잘 돼요. 각자만의 감는 방식으로 감았다가는 쭉 풀었을 때 중간중간 라인이 꼬여서 결국은 장비를 오래 못 쓰게 됩니다. 이런 장비를 어떻게 설치하고 해체하는지, 케이블을 어떻게 감는지, 해체된 장비는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세워드릴 테니까 그 규칙을 엄수하는 게 필요하고요. 항상 누락되는 장비가 없는지, 이거는 장비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라 라는 말도 있지만 장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도 있어요.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기 때문에 항상 얘네를 싹 정리해서 가지고 올라오겠죠. 그리고 녹음이 필요하다면 싹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 중에 항상 놓고 가는 것들이 생겨요. 사소한 것들. 그런데 그거 하나 없어서 설치가 늦어지고 이게 어디 갔지 찾는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되는 장비가 없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런 과정 중에 고장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케이블과 마이크 같은 경우는, 케이블은 중간에 케이블이 상해도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소리가 이상하네, 뭔가 노이즈가 많이 잡히네, 케이블 까보고 중간에 여기 고장났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되고, 마이크는 가장 비싼 악기인데 가장 약한 악기예요. 스탠드 한 번 넘어져서 마이크 찍히면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자, 또한 영상을 위해 세팅은 깔끔하게, 관계석 뒤쪽 레코딩 테이블 위치. 자, 이거는 녹음만 한다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사진에 보이는 모습도 어떤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음악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영상을 담는 게 항상 동반되기 때문에 마이크 설치하실 때 조금 더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면 좀 더 영상미에 잘 어울리는 세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들을 설치하면 길이가 뭐 무작정 막 20-30m씩 길어질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관객석 바로 뒤쪽에 가장 가까이에 앉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 레코딩 부스를 어디에, 레코딩 테이블을 설치할 것인지, 저는 관객 뒤쪽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저예요. 이건 미국에 있던 스미스 리사이틀 홀이고요. 저는 긴 라인들이 물론 있기도 했지만 보통 이쪽에 앉았었어요. 그래서 사운드 체크는 거의 대부분 헤드폰으로 하고,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무대에 가서 마이크를 조금 돌리던지 아니면 반응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서 씁니다. 하지만 관객석 뒤쪽에 레코딩 테이블을 위치하도록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치와 해체를 반복했기 때문에 늘 고정되어 있는 장비가 아니에요.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기 때문에 레코더에서부터 카메라까지 모든 기기들은 시작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사운드도 마이크에 잘 들어오는지 체크해야 되고, 비디오랑 레코더에 아답터를 꼽아서 전원이 잘 들어오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캠코더가 전원 빠져서 배터리로 동작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것들을 0부터 100까지 다 확인해야 돼요. 그게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는 작업, 클래식 라이브 레코딩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연주가 최우선임을 명시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클래식 라이브 레코딩 수업으로 실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여러분 실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연주자한테 이 시간은 연주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한테 모든 게 맞춰져야 됩니다. 연주를 방해하지 않는 세팅과 포지션, 뭐냐면 예를 들어 욕심상 조금 더 바이올린한테 가깝게 잡기 위해서 마이크를 높이 설치했다가 바이올린이 팔을 움직이다가 마이크에 닿을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 아마 이 녹음으로 기억되는데, 첼리스트한테 마이크를 굉장히 가까이 붙였어요. 첼리스트가 활을 길게 뽑다가 마이크랑 쾅 하고 활이 부딪힙니다. 제 장비가 문제가 아니죠. 첼리스트
데미지가 가면 힘들게 연주에 준비했는데 보는 사람도 좋지 않고 물론 레코딩 퀄리티도 좋지 않고 모든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공연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조금 힘들겠지만 그동안 많이 봐왔던 각도들이 있죠. 첼리스트가 오른손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까지 팔꿈치가 움직이는가, 성악가가 어떻게 손을 활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움직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세팅과 포지션을 정해야 되고요. 장비가 넘어지면 끝납니다. 연주의 도중 장비 넘어지면 그거 무대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세우기도 뻘쭘하겠죠. 연주자도 엄청나게 놀랄 거고. 클래식 공연의 특징이에요. 장비가 넘어져도 안 되고 마이크 각도를 조절해 놨는데 마이크 무게 때문에 점점 마이크가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마이크 스탠드를 쓸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연주가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큰 문제가 없도록 세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주 중에 움직이거나 사운드를 체크하기 위해서 헤드폰을 쓰지 말 것. 이거는 특히나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객석 앞에 앉을 때에 적용돼요. 그때 지금 사운드 레코딩이 잘 되고 있나? 왜 이렇게 연주자가 민기적거리지 하고 헤드폰을 자꾸 썼다 벗었다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연주에 예를 들어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레코딩을 하는 사람이니까 약간 연주회랑 별개로 생각해서 중간중간에 핸드폰으로 스케줄을 체크한다거나 이런 동작들은 연주를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주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연주에 방해되지 않는 움직임을 가지셔야 되고요. 세팅 속도가 분명히 필요하겠죠. 아래 보시면 설치하는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 해체하는데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게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1시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몇 시까지 모입니다 라고 했을 때 늦게 와서 늦게 세팅 시작해서 7시에 시작하는 음악회가 6시 55분까지도 세팅이 안 끝났더라. 연주자가 초조해지는 건 둘째치고 레코딩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패닉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케줄 일정을 지키는 것, 세팅이 늦어져서 음악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건 스튜디오 녹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20분만 더 기다리세요. 괜찮습니다. 스튜디오 레코딩일 때는 돈만 내면 되니까. 하지만 객석이 꽉 차 있습니다. 7시부터 연주가 시작돼야 돼요. 유의하셔야 됩니다. 연주 시작 전 녹음 녹화 버튼 확인 또 확인. 네. 세팅하는데 바쁘다 보면 분명히 놓칠 때가 있어요. 짝짝짝짝짝짝 연주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을 봤더니 레코더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등에 땀줄기가 흐르겠죠. 그 다음에 연주가 한참 진행됐는데 저 앞에 카메라가 꺼져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영상 녹화 안 되는 겁니다. 스튜디오 녹화라면 실수했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라이브 레코딩이에요. 그 연주자들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연주회에 기록을 담아주는 겁니다. 항상 연주가 최우선임을 명시해야 됩니다. 클래식 음악에 맞는 세팅이 필요해요. 당연하죠. 클래식 라이브 레코딩 공연이니까. 그렇다면 악기 세팅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겠죠. 관악이냐, 현악이냐, 타악이냐, 성악이냐, 피아노냐, 실내악이냐, 합창이냐, 아니면 작곡가의 현대 음악이냐에 따라서 늘 똑같은 포지션에 똑같은 마이크를 똑같은 각도의 길이로 댈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악기의 특성, 브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음량이 세죠. 성악 같은 경우는 조용하게 생각했다가 그 클라이막스로 갈수록 성량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고, 이런 악기들의 차이를 생각해서 세팅을 잡아야 됩니다. 또한 음악 스타일에 따른 변화도 필요해요. 바흐를 연주할 때는 바흐의 음악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크지 않아요. 거진 메조 포르테, 메조 피아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게인을 단단하게 잡아서 걸어 놓으면 처음 끝까지 큰 무리 없이 피크치 없이 녹음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리스트는 다릅니다. 조용한 부분과 큰 부분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리허설 때 시그널 주세요, 마이크 체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리스트를 인트로덕션을 치고 있는 데를 중간점 삼아서, 기준 삼아서 게인을 맞췄다가 클라이막스로 가면 이제 소리가 커지면서 디스토션이 생기겠죠. 피크치가 막 뜨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저 곡은 저 부분에서 갑자기 꽝 하고 큰 소리가 나. 그러니까 그 부분 연주해 주세요. 사운드 체크하겠습니다 라고 맞출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후반 작업에서 과도한 작업을 안 하도록 최적의 사운드를 녹음해야 됩니다.
보통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면 굉장히 드라이한 사운드를 녹음하기 때문에 후반 작업, EQ에서부터 컴프레서, 리버브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투입이 돼요. 그런데 클래식 음악은 가장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위치, 객석에서 듣는 것처럼 들리면 됩니다. 그런데 객석에 마이크를 놓고 녹음할 수 없으니까 무대 위에 놓고 마이크를 녹음을 해요, 마이크로.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 음악회의 어느 누구도 여기에 서서 얼굴을 대고 음악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마이크는 마치 사람 귀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포지션을 잡고 사운드를 녹음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최적의 위치에서 사운드를 뽑았다 하더라도 이 사운드는 굉장히 드라이한 사운드예요. 관객이 듣는 사운드보다. 이 얘기는 반드시 후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반 작업을 할 때 어떤 일정 기준을 모르고 수치를 모르고 사용 방법이 익숙치 않아서 과도하게 작업이 되면 클래식 음악 같지가 않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음 녹화 스트리밍의 단계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과 관객과 연주자는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뒤에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 부스에 들어가서 그냥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후반 작업의 특수성입니다. 일단 다양한 프로그램의 사용법과 프로세스를 익혀야겠죠. 제가 교육시켜드릴 프로그램은 오디오로는 스튜디오 1, 5 버전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비디오로는 베가스 15가 아마 최근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펙트로는 리버브, EQ, 컴프레서, 뭐 들자면 수도 없이 많겠죠. 스테레오 이미저까지. 자, 이 프로세스를 익히는 건 무엇 때문이냐? 녹음만 담당한다는 건 없습니다. 레코딩만 담당한다는 건 없어요. 레코딩을 담당한 팀이 후반 작업까지 담당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후반 작업에는 음원을 따로 하나 만들고 음원과 영상이 합쳐진 영상을 만들고 이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까지가 후반 작업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엄청난 시간이 들어요. 여기 보이시는 게 제가 보통 레코딩 했을 때 겪는 과정입니다. 녹음 작업이 잘 됐다면, 스트리밍 녹음 녹화가 잘 되어 있다면 그 파일을 컴퓨터로 가져와서 일단은 각 파일들, 모노 파일들을 음원 보정을 합니다. 이때 스테레오 파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때 스튜디오 1을 쓰고 저는 보통 웨이브스에서 나온 플러그인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든 음원 파일로 여기 음원을 만들어요. 웨이브 파일로 CD를 구워준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원한다면 mp3 파일로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내준다거나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웨이브 파일을 영상으로 가져와서 영상, 카메라에도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운드와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얘는 뮤트를 시켜버리고 카메라의 사운드는 뮤트를 시키고 내가 녹음한 사운드를 붙여서 싱크를 맞춥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이크는 피아노에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죠. 카메라는 앵글을 위해서 멀리 있죠. 그거에 대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싱크를 맞추면 안 돼요. 연주이기 때문에 큐사인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싱크를 맞추는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비디오 에디팅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베가스 13을 썼었네요. 15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건 이제 부수적인 작업이에요. DVD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들었던 최종 결과물이에요. 디스크라고 써있는 게 음악 CD, DV라고 써있는 게 영상 CD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프린팅 디스크로 이렇게 제목을 프린트한 거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영상 파일을 iDVD에 넣고 구우면 이렇게 DVD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작업이 통신 유튜브로 퉁 쳐지죠. 제가 작업했던 공간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생기게 될 스튜디오를 갖는 게 이제 향후 목표예요. 그래서 녹음 녹화가 끝나면 장비들 한 곳에 보관하고 이렇게 컴퓨터로 가져와서 이곳에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집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할 때 유의할 점은 클래식 음악다운 자연스러운 사운드가 필요합니다. 녹음 때도 생각했었죠. 레코딩 당시에도 후반 작업 때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이펙트를 걸어주면 안 됩니다. 특히 컴프레스 같은 거. 원래 클래식 음악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요.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건 조용할 때 조용하고 클 때 크다라는 거예요. 가요 같은 걸 들으면 속삭이듯 노래할 때도 크게 들리고 클라이막스로 갈 때도 크게 들립니다. 걔네는 컴프레스를 걸어서 단단하게 사운드를 잡는 게 목적인 음악이고 그게 잘 장르의 특성을 살려주는 음악이고 클래식 음악은 다시 말하지만 내추럴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이펙트는 사용하지 않고요. 이걸 과도하게 사용 안 하려면 녹음 때 잘해야 돼요. 레코딩 할 때. 마이크를 가까지라고 잘못 썼네요. 가까이입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연장에서 듣는 공간감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버브 작업은 아마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사운드를 이제 녹음해 오면 반드시 노이즈 제거와 좁은 스테레오 이미지감이 있기 때문에 스테레오 이미지 확장 정도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잘 쓸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비디오와 오디오 싱크 맞출 때 반드시 눈과 귀로 확인해야 됩니다. 연주 중 큐사인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건 왜 영화 촬영할 때 보시면 씬 4-1 탁 하는 소리 들리죠. 그 탁 할 때의 액션과 탁 할 때의 소리 점을 싱크로 맞추면 영상과 음원이 싱크가 잘 맞는다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큐사인입니다. 그런데 연주에 박수 짝짝짝짝짝 대고 딱 큐사인 준 다음에 음악회 시작 못하겠죠. 연주회 중엔 큐사인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팅 다 돼 있고 연주회자가 등장하기 전에 한번 탈칵 하는, 예를 들어 이런 사운드, 이런 큐사인을 비디오 앞에서 한번 한다거나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싱크를 맞추냐? 연주회 음악회 때 보면은 보통 굉장히 큰 액션, 타격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점들. 이런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앞뒤 문맥을 보고 맞추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연주자의 송과 음악이 맞는지, 활과 음악이 맞는지, 입과 가사가 맞는지를 봐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겪으실 일이지만 보통 파일을 가져와서 이렇게 나눠진 영상 파일을 갖고 오면 이 사이에 0.2초 정도가 소실돼서 나와요. 영상을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 전혀 구분이 안 되지만 이게 음악과 싱크가 붙으면 구분이 됩니다. 티가 나요. 이건 우리가 라이브 공연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뭔가의 이질감, 어색함은 반드시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크를 맞췄을 때는 앞부분 잠깐 보고 손 잘 맞네? 라고 판단하시지 말고 중간, 끝, 마지막 부분 계속 반드시 눈과 귀로 확인하시면서 오디오 싱크를 맞춰야지 클래식 음악다운 자연스러운 영상과 사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공공의 장비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녹음하고 내가 후반 작업하려고 컴퓨터로 파일을 옮기면 반드시 비디오와 오디오 레코더의 녹음 녹화 파일을 지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팅 다 끝난 다음에 녹음하려고 딱 눌렀더니 15분 남았습니다. 레코딩 버튼 비디오 레코더 딱 눌렀더니 30분 녹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뜨면 그때 띠띠띠띠띠 눌러가지고 파일을 지워야 돼요. 띠띠띠 띠리링 땅 이러면서. 그러면 다행히 연주 전이라면 문제 없겠지만 자, 연주 시작 전 이제 조용해지면서 버튼 딱 눌렀는데 그렇게 뜨면 정말 등에 땀줄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뒷사람을 위해서 항상 비디오와 오디오 레코더 모두 비우기. 그리고 이 비우기 전에, 비우면 돌이킬 수 없죠. 반드시 파일이 컴퓨터에 잘 들어가 있는지 하나씩 열어서 확인하셔야 돼요. 프로젝트 파일 폴더 담겨 있네. 끝. 나중에 열어보니까 파일이 없더라. 그런 문제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의 파일 보관 시 프로젝트 000 오디오 1 000-2 무슨 파일인지 아시겠나요? 모르죠. 폴더명, 날짜, 담당자, 연주회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2020-09-07 20년 9월 7일 담당자 홍길동 외 3명 홍길동 임꺽정 누구 이순신 그 다음에 연주회 작곡가 리사이틀 3주차 이런 식으로 폴더 이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프로젝트
파일을 넣는 겁니다. 제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사용할 레코더에서 그 녹음이 되는 파일을 저장하는 곳이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건 나중에 그 레코더의 사용으로 들어가면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 번 장비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레코딩 스케줄과 후반 작업 스케줄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갑자기 집에서 자고 있는데 띠딩 문자로 도착하셨죠? 라고 문자 오면 놀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인원이 한 3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연주에 참여해서 실습을 할 수가 있지 않아요. 교육은 다 같이 진행되고 실무는 팀을 나눠서 두세 명 정도씩 팀을 나눠서 오늘은 여기에, 오늘은 이 연주에, 오늘은 이 위클리에, 그리고 외부에서 연주가 있다면 거기도 한 명씩 참여하고 이런 실무와 실습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해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정말 100번 정도 이 녹음을 했었어요. 70번 정도가 이러한 리사이틀이었었고 30번 정도가 오디션 녹음입니다. 오디션 녹음은 일주일을 기간으로 잡고 한 5번 정도를 만나요. 그리고 무한 반복으로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연주자가 들어보고 그 중에 좋은 거 몇 번 혹은 1번과 3번 절반씩 짜집기 이런 식으로 편집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 동안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과 겪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이것 외에도 중간중간 세부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게 될 구체적인 애들이고요. 마이크, 하드 레코더, 캠코더, 비디오 보드고요. 제가 지금 방 안에 얘네들을 설치해 놓고 교육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인트로덕션 이후부터는 하나의 개별적인 장비들과 마이크 설치법, 레코딩 다루는 법,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의 뭐 포맷이 어떻게 되는가 등등에 대한 수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클래식 공연 레코딩 인트로덕션 수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